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 개혁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 대전제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회 통과 시점입니다. 강경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켜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온건파는 법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보안 수사권입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느냐 아니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보안 수사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하자고 했음에도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내부 분열 양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자칫 이 문제가 또 한 번 여권을 흔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범죄철 자연산 보리숭어회 인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주문해 주신 분은 이전 가격으로 그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요. 현지에서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가? 또 원물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오늘까지만 29,900원에 드릴 수 있고 지금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현지 시장에서도 300g 한 접시에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1으로 29,900원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일 좋은 가격으로 33,900원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슬라이스 형태로 직접 이렇게 썰어서 보내드리는데 썰어 드릴 수 있는 필렛 형태로 배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까지 주문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회는 좀 이렇게 싱싱하고 그래야 되는데 택배로 오면은 괜찮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받아보셔봐서 그래요. 이게 완전히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그 왜 쫙 이렇게 공기 뽑아내면 딱 달라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면은 슉 바람 빠지죠. 그래 딱 열면은 완전히 그 싱싱한 촉감 그대로 쫀득쫀득하고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회로 드셔도 이제 택배로 받아 드셔도 완전 그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00%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까지만 이 가격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주문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 1번지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내내 구독자 숫자가 바뀌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나 제가 좀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앞부분에 국무회의 중계를 하다가 이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메타기가 고장이 난 거였어요. 어제 구독을 새롭게 해주셨는데도 계속 구독이 안 된 것처럼 돼 있어서 어제 구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구독자 수를 적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합당도 그렇고 뭐 몇 가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혼선이 있거나 또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주제를 다루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렇게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84만에서 85만 가는데 한참 걸렸죠.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 주장도 한번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이렇게 서로 좀 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독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이 권리지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구독 취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해봐야 백운기 마음만 아프지 뭐 도움이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종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참척이라고 하죠.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척의 큰 슬픔에 빠져서 참 힘든 시간 보내셨을 김종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요. 저희들과 함께 또 마음 다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지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저요, 화장을 밝게 해주셔서 그런 별 밝을 일이 크게는 없는데. 네. 예. 신인규 정당 바로 세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목요일에 여인 신유진 변호사 오늘은 수요일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정어리와 함께하는 정어리형 신유진입니다. 어. 네. 제 정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어리 TV 공식 호스트.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반가운 얼굴 한 분 오셨습니다. 한겨레 21의 김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방송국 처음 와서 스튜디오 규모랑 대기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정어리만 할 줄 알았는데. 거의 고래만 합니다. 고래만한 예. 네. 김완 원래 훌륭한 기자들 민완 기자라고 맞아. 민완 기자 옛날에는 민완 기자보다 더 훌륭한 기자가 민원 기자예요. 민원 기자. 민원을 잘 네. 해결하는 네. 기자. 해결사. 네, 요새도 민원 기자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 김완 기자님은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인데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다들 잘 아시죠? 네, 네, 뭐 여러 방송에서 같이 뵀었습니다. 네. 김완 기자 장점이 뭐예요? 김한 기자님은 어려운 이슈도 굉장히 또 거기다 유머 한 스푼을 딱 얹어가지고 착 풀어내는데 이 바로 우리 백운기 앵커님의 스타일이 아닐까. 그래요? 네네. 신유진 변호사님하고 비슷하네. 저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급지십니다. 오늘 그게 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한 기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슈도 끌고 나갈 수 있다. 오늘 좀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우리가 좀 토론하면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건 왜 뜨겁냐? 검찰 개혁을 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야 뭐 항상 있을 수 있고 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온건파 강경파 얘기했는데 참나무님께서요 강경파란 발언 옳지 않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강경파 사실 어떤 표현들은 제가 안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관행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강경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정부 안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이겠네요. 중립적일 수가 있어요. 찬반. 네, 하여튼지 강경 온건 이건 좀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 거고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저도 제 주장을 강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경파인데 네. 또 만약에 그런 분류로 보면 저 이제 온건파로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강도의 문제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으로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처럼 이제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멸칭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강경파라고 네, 부르는 것 자체가. 예.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데 네, 그렇죠. 독립군은 강경파예요, 온건파예요. 독립군 나 안에서도 이제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안별이겠죠. 어떤 네, 사안에 사안별로. 대해서 네.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옳은 것에는 강경파. 네. 그런 것에도 강경파네. 예. 자, 하여튼 이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 안에 대한 찬성파, 반대파. 반대파도 또 아니야. 그것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의견이 좀 다른데 A파, B파. 아니면 충분파, 불충분파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부 아니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또 그게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주장을 좀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신중론자 뭐 네.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너무 이런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즘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권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막
비화하면서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써요. 야 이재명 너 검찰 개혁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이따위야?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개혁의 첫 발을 띄는 과정이고 지금 안에 대해서의 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이 보안 수사권 이 논의는 지금 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부터가 이제 좀 더 불씨의 시작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상반기 내에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강경파로 불리는 법사위 내 의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보안 수사권이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에게 그대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간다면 그 부분이 이제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논의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겨서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물러설 수 없으니까 뭐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개혁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난을 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입장을 몇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초과상관 태울 수 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검찰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은 맞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할 거냐. 검찰 저걸 완전히 그냥 탈탈탈 먼지까지 털어가지고 날려버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남겨두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그 뜨거운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을 공격하는 쪽에서 또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야 그거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면서 좀 본질이 꼬인 측면이 있어요. 김한 기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전제를 해야 되는 게 제도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로와 라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안이 100% 옳고 어떤 안은 100% 틀리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 문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런 문제처럼 인식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하는 거에서의 대전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보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 그러면 그 권한을 기능을 어떻게 둘 거야? 사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이제 등이라는 한 글자를 갖고 이제 했던 개혁을 되돌리는 시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쪽의 정치적 공격으로 돌아왔다. 이 이제 말하자면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의 보완적인 걸 살려놓으면 이걸로 반드시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다. 이 이제 그 심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근데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고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골격을 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 기능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이 기능을 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서의 논쟁인데 저는 뭐 요런 이제 말하자면 논리적인 논쟁보다도 왜 이 사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실명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두 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각과 말하자면 지금 이제 정부 안이 다른 건데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장외 설전이나 대리전을 할 게 아니라 이걸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상황이 안 되면서 왜 못 만나는 거지? 왜 안 만나는 거지? 이거가 왜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상황에 대한 오해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까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게 당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론은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무려 6차례를 했습니다.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많이 당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수사체계도 중수청을 이원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문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은 번여사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많이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유인체계 성격이 있었는데
그건 수용이 어렵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냥 일원화된 체계로 그냥 직급만 급수로 나누는 걸로 됐어요. 이런 수용 과정이 무려 6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안이 나왔고 그리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하는 걸로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수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란 조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헌법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책도 그래요. 공소청을 그래서 공소청 검사라고 하면서 기소 권한으로 이 권한을 좀 축약해가지고 주는 걸로 제도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선, 이 어떤 갈등으로 이 문제가 비화될 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 전부 이 참여자들, 참전자들이 좀 자제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검찰청을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그 타이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또 좀 아규가 생기는 거죠. 검찰을 없애기로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 토론을 많이 해보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 정부 측 입장을 토론하면 또 신인규죠. 아니 이제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정부 측 입장을 좀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같이 토론회도 국회에서 하곤 했었는데 이게 토론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놓고 일단 검찰이라는 집단을 딱 우리가 투시해서 보면은 이거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그럼 검찰을 우리가 한번 봤느냐. 그럼 제대로 된 검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지금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냐면 억울한 피의자가 나타나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상호 모순이 돼요. 두 기능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촘촘하게 짜서 사실은 보안수사권 같은 얘기는요. 억울한 피의자 만드는 정치수사에서 자꾸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자꾸 토론하다 보면은 보안수사권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윤석열이 보안수사권 갖고 장난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이놈들이 칼 막 휘두르 제낀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보안수사권은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결국 제한적 존치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그냥 형사부 검사실을 문 열고 확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 거 안에 윤석열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에 파묻혀 삽니다. 솔직히 한 사건 한 사건 얼마나 중요해요? 사기당한 사건, 뭐 성폭력 사건, 뭐 절도 사건 많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숨 넘어가는 게 일선의 지금 형사부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보안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고 이런 걸 짜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윤석열 한동훈이 어떻게 했어? 아까 그 등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등 얘기는 법에다가 등을 넣어놔가지고 윤석열이 정권 잡은 다음에 시행령으로 장난을 친 건데 지금은 입법을 아예 하고 있는 거고 정권도 이재명 정부인데도 그 얘기가 또 먼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하려면 저는 정말 한 2박 3일을 잡고요. 아예 층위를 나눠가지고 전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같은 말만 하면서 서로가 부각시킬 주장들만 부각시켜서 온전한 제도를 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다 위임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층위를 나누는 좀 생산적인 토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제 토론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면서 상당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듣는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초등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토론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훈련 없이 되는 건 없거든요. 훈련해야 됩니다. 참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웃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찡그리죠. 근데 그건 동물도 그래요. 예. 짐승도 그렇죠. 윤석열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건 훈련이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본질인데 공격을 하는 쪽에서 야, 그건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거 좀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어제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내가 들었다. 그랬는데 정부의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 쪽에다가 공소 취소해 주면 우리가 보안 수사권 줄게 이런 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윤수 기자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팩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요거 직권남용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좀 따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맨 앞에 이제 거래설을 제기했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일단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은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합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하느냐 화가 난다. 장인수 기자에 묻겠다.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면 증거를 내놔라.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빠짐없이 공개해라. 공론장에서 한 말이니까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이런 음모를 퍼뜨리는 것은 이건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수 기자가 그래 내가 오늘 밤에 긴급 생방송을 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 내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뭐 공개하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겠다. 다만 공개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 이러면서 이제 약간 협박성 멘트까지 날렸어요. 자, 취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만 과연 누구한테 이걸 들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한 기자님.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걸 들었다는 사람한테서 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라는 사람한테서 들었는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원으로 들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들려요. 왜냐하면 다수의 검사들한테 그걸 보냈다라고 한다. 근데 그 다수의 검사가 모두 이제 말하자면 크로스로 체크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들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뭐 언론사에 저보다 훨씬 오래 계셨지만 익명의 단수 취재원을 갖고
사안을 보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경중을 떠나서 그러면 최소한 이 발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복수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발언이 오갔다라는 거에 최대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까지는 뭐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몇월 몇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취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장인수 기자도 기자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런 문법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 소위 기자들 얘기로 에서 보면 취재 정도에 비해서 발언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취재가 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해도 저 정도의 파급이면 사실 이제 이게 보도의 구체성, 그다음에 사실 검증을 어디까지 취해봤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은 밝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출처도 증거도 사실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죠. 이제 어젯밤에 뭐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얼마나 밝혔나요? 저도 사실은 그 방송을 못 봤지만 예. 뭐 정확하게 또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렇겠죠. 이제 근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도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이제 데스크를 보지 않습니까? 취재한 것을 기사를 쓴다고 할 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어떤 영향력으로 보면 지금 옛날에 KBS, MBC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방송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취재 내용이 좀 검증이 되고 반대 의견도 좀 듣고 그거 이제 데스킹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썼다. 그 예를 들어서 김한 기자가 데스크를 보내는데 어떤 후배 기자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뭐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한 거야? 이제 기자들끼리는 얘기할 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사가 안 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 문법에서 이제 데스킹이나 게이트키핑 역할이 있는 언론사라면 이제 기사로 나갈 수는 없는 내용이죠. 기사로 나갈 수는 없는 내용인데 시대가 변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만으로도 단독이 되는 시대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생각해서 얘기를 취재하는 과정에 있는데 들은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더 말하자면 뭐 취재나 검증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유튜브 채널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심지어 뭐 옛날에 오키나와야 뭐야 뭐 이런 식의 뭐 그 말도 안 되는 매체 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뭐 이런 애들이 한다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가히 지금 리더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검증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부인하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랬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 수사권을 놓고 딜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쉽게 이야기할 사안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미 쉽게 이야기가 돼버렸고 그 파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지금 이제 박정훈 의원이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올라탈 걸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버린 건데 저는 뭐 취재 방법이나 뭐 내용 그리고 지금 건드린 내용들 자체가 너무 이거는 좀 스케일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걸 이제 가장 크로스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터뜨린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3인 성호식에 음모론으로 많은 악마화를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장인수 씨가 이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 조중동에서 악마화하고 했던 걸로 많은 국민들이 속았고 지금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꺼풀이 좀 벗겨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있는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장인수 씨가 어제 그 기사라는 뭐 기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약간의 지금 이 3인 성호와 이 음모론에 지금 올라타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조작과 왜곡에 관한 그 피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보니까 한정혜 의원님도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던데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도 집권 여당이라면 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장인수 기자 그 방송 다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걸 본 1시간 반 동안 제가 약간 그 피싱 당한 느낌 있죠. 그 어그로 끌었을 때 당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진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내지는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취재원의 주장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취재원의 주장이죠. 취재원의 주장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취재원의 주장을 듣고 취재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 주장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검증이 끝났을 때 이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장현수 기자의 어제 주장은 자기가 저 얘기를 들은 건 맞겠죠. 뭐 기자의 윤리로서. 근데 취재원의 주장인 거죠. 취재원의 주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만난 취재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닐 텐데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본인 폭로의 어떤 이제 그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서 팩트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아마 언론사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기자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이 정도의 취재원의 주장을 팩트라고 하진 않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발언이 멀리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뭐 팩트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팩트라고 확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아니죠. 거죠. 네. 근데 적어도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대상이 정부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서 들었다고 하는 그 당사자한테만 들었어도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데 그 당사자한테 들은 것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 당사자한테 들었다는 사람한테서 들은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저는 좀 그러냐면 이 맥락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른바 강성 이 입장을 내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검찰한테 포섭됐네 뭐 이런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던 그 연장선상에 그 이유가 공소 취소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뒷거래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인지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최소한. 근데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최대치의 해석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갈등 국면 속에서 입장이 대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되게끔 이게 오독되는 그런 보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시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계속 짚어지지만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의견인지 누구인지 대단히 혼재돼 있다는 점. 오늘도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서 누군지 밝히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누구도 이제 민주시민이라면은 이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이제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소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갔다. 이거는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문제가 크다라고 다 같이 지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황금박쥐님께서 장인수 기자가 말한 것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단체를 만든 것을 보고 대통령이 민주당의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혹 공소 취소 의원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셨고요. 땅콩님, 장 기자는 구독과 조회수 때문에 방송을 한 것 같다. 10시 방송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다 말할 수 없다며 자신의 말 뒤에 숨었다. 대한국민님, 말들 조심해라. 장인수가 할 일 없어서 거짓거리 하겠니? 민주당 수박들에게 경고한 거라고 본다. 나중에 뒤집어 까면 어떡할래?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자의 입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댓글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건 정치적인 그냥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어떤 상황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거라고 이해하면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사실성의 여부를 떠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이게 그런 성격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현수 기자가 근데 뭐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를 낼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또 변론으로 남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어떤 프레임이나 메시지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내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단정적으로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언론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검찰의 칼만 무서운 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머릿속에도 지금 스쳐가는데 억울한 기사 써가지고 카더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은 적이 많거든요. 뭐 댓글 하나로도 마찬가지지만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의 힘에 의해서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에 시달려온 분인데
대통령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최측근을 또 얘기를 해서 또 나중에 가서 공격받으면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야, 최측근이라 그랬지 언제 내가 대통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거든요. 아무런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한 거는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앞으로도 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저는 우려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겸손우님들 다 그 뉴스공장에서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데 김어준 씨가 처음에는 그건 확인 안 됐고 막 이렇게 약간 팩트 체크를 하려고는 해요. 하다가 장인수 기자가 이제 팩트고 계속 엑셀을 밟으니까 마지막에는 검사놈들이 다 그럴 수 있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직권 남용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또 어물쩡 그냥 갔거든요. 그럼 저는 그럼 김어준 씨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제지를 했었어요. 제지 안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뉴스공장 그 언론사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뉴미디어 대표로 이미 기자가 들어가 있는 언론사고 그럼 본인들이 정보를 취할 때는 언론사인데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우린 유튜버야. 이런 이중 기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알 권리가 왜곡되거나 굴절되고 심지어 언론의 가면을 쓰고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심각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 매우 저는 지금 위험수위까지 온 거 아닌가. 이 사례가 저는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저는 장인수 기자의 이번 그 발언이 가져올 후폭풍을 뭘 걱정을 하냐면 검찰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가지고 이게 좀 신중하게 따져야죠. 우리도 이걸 검찰을 몇십 년간 지금 지탱해왔던 국가수사기관이고 조직인데 이걸 없앤다고 할 때 충분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걸 지금 완전히 씨까지 다 말려버리는 게 좋은가. 근데 우리가 당했듯이 이걸 또 살려놨더니 이자들이 해왔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완전히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고 그러면 언제 통과하는 게 좋을까. 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걸 가지고 이거는 거래용이었어. 뭐 협박용이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접근이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걸 이제 마치 당권 싸움의 한 부분으로 막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뭐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예요. 왜 김어준이 자꾸 이런 문제를 다루지? 김어준은 정청래 편이니까 정청래 대표 만들기 위해서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김민석은 대통령 편이니까 김민석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막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이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져야지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옛날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발언 또 보도 평론 해야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뭐 좀 비판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꾸 또 그쪽 의견을 많이 갖다 싣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두 가지 음모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쪽에서 나오는 음모론인데 이게 왜 검찰개혁이 왜 당청 갈등이 되는 거냐면 대통령 권력 중에 제일 큰 게 사정권이야. 근데 이 사정권을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으로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아니라 권한 때문에 이거를 붓는 거야.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끄럽게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거는 정반대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당청 갈등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공소 문제도 있고 재판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검찰을 살려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권력이 이런 속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기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음모론의 특징이 울퉁불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공통점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건 아까 신 변호사도 얘기한 그런 건데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효용성이 있지. 그래서 권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면 좋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죠. 내가 그걸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데, 내려놓겠다,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꾸만 그 시각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이번 정부가 검찰개혁이 미온적이다, 너무 온건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검찰의 효능을 높이 보고 있는 취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게 말하자면 하지 말자, 그렇게 쓰지 말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인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반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지금 뭐 음모론 양쪽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음모론 포함 지금 이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소위 논의되고 있는 이 구조의 틀을 보면요. 너무 정치 쟁점화가 과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 설계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이 안에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정치 검사들이 판치고 다닌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정한다. 그거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억울한 피해자 문제의 민생 사건도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그 피해도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 게임과 정치 권력의 투쟁, 누구파, 누구에게 더 친해. 전 솔직히 친한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음모론까지 나가버려가지고 양쪽에서도 갖다 공이 쓸 수 있는 그런 음모론들까지 횡행해서 주제가 글로 다 가버린다면은 저는 정부의 답답함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서 정치인들이 방맹이를 두드리는 건 순간인데 이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게 이재명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지금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해가 좀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을 끝까지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지요.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자, 나를 좀 믿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는데 지나가 버렸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김어준 프로그램은 이재명 나 봤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막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막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접근하는 옛날의 유튜브 그런 단순한 채널이 아닌 이제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됐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너 이재명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건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감각이 좀 있거든요.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내가 레드팀이 되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강박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대체로는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객관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객관이라는 거는 지나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객관이라는 거는 사물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 강박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강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 자체로서 어떤 비난의 의미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 강박.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 사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하게끔 해줬죠.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가라라고 해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안 돼. 그러면 못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해준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이고 저렇게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을 왜 했을까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때 가장 컸던 것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평생을 용공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온갖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을 바꿔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검찰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 꼽으라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길게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고 외과적 수술로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상호 전 정무수석 얘기도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과 대통령 정부 간에 검찰개혁 또 엇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결론을 낼 때까지는 각 의원님들의 소신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고 또 충분한 토론의 공간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진행을 했죠. 네. 그런데 결국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누차에 걸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고뇌를 설파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 아니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셨는데 네. 계속 뭐 본인의 입장을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제는 당내 분란이 아니라 또 대통령실과의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좀 더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저는 일단 검찰에 되게 오래 한 25년 이상 근무하셨고 이 뭐 정파를 떠나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사실 이재명 세 글자를 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사가 아주 A를 하다 안 되면 B로, B를 하다 하면 C로 압박을 넣고 회유를 하고 종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검찰의 민낯을 지난 정권 내내 봤어요. 그리고 그 적임자로서 검찰 개혁을 하니까 국민들이 응원하고 박수 쳐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는 정교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외부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지라시 형태나 박글 형태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강경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속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검찰을 없앤다고 약속했던 거 아니냐라는 즉각적인 이제 저 반응들을 봐요. 검찰은 없어졌습니다. 검찰청 법이 폐지됐어요. 법안을 폐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검찰은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는 그 기능 때문에 검찰로 여러 폐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라낸 겁니다. 분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말단적으로 검찰청 이런 검찰총장이란 말은 헌법에 있으니까 아예 도려낼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약속드린 검찰은 없어진 거야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김어준 씨의 발언을 보고 제가 텍스트로 기사를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얘기를 했나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워딩을 들으니까 이 맥락 속에서 대통령 대단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정교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걸 강박이란 단어로 아까 짚어주셨지만 표현한 그 맥락이 있는데 외부에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무수한 많은 세력들이 있다고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김어준 너 대통령 직격했어? 저격했어? 너 이거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어? 이렇게 또 프레임을 확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자였잖아. 근데 정치적으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화끈하게 보복하면 좋잖아. 이 정서가 있죠,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 3단계로 가면 굉장히 도파민 터지고 뭐 신나겠죠. 근데
이 검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을 때 그러면 거기서 저는 객관강박이 아니라 어느 방송에서 얘기해서 썸네일 잘못 받아서 저도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근본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검찰한테 공격받고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이슈에서 이재명은 굉장히 강성이야. 이재명은 뭐든지 다 뭐 근본주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뉴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신조어도 그런 거지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이재명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김어준 씨나 아까 이제 냈던 이런저런 이제 말하자면 방송들에서는 왜 더 화끈하게 못해? 더 화끈하게 하면 되잖아. 당신은 그거를 할 수 있잖아. 왜냐 자격이 있잖아. 피해자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도파민 터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 맞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러면 왜 당대표 때는 검찰개혁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 되니까 다른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나는 이제 그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장, 여당의 이제 간사들도 아직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막 도파민이 터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굴레를 좀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가 자성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 방송에서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뭐 저렇게 풀 워딩을 글씨로만 볼 게 아니라 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김어준 씨 방송을 전 들어봐요. 제가 들어보고서 그 맥락을 다 보고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OX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더 밀고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을 최대치로 낮게 만들겠냐라는 그 합의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 문제는 논의에 지금 입구만 들어가도 서로 이렇게 시각이 달라버리니까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의 기소 독점도 깨야 돼요. 그거 논의할 것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은 검사 출신들 중에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선거 출마하는 것도 전 좀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 관련해서 저는 저 멘트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와의 그런 여론조사 관련된 갈등이라든지 뭐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라는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 KTV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악수 사진을 누가 잘라낸 거야라고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대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나 이번에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이런 공소취소와는 아주 예민한 단어를 근거 없이 말을 하는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이거 누가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역할로서 어떤 공공의 선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어제 장인수 기자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크로스 체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송을 했다. 요런 점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논조인가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생방송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방송을 다 같이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많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신인규 대표님이 이야기한 중에 논의의 입구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원래 뭐 토론 100분 토론을 해도 충분하게 토론을 못 하는데 지금 한 50분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해보니까 해피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백운기 너도 검찰개혁 반대하냐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은 토론을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검찰개혁 반대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는 오늘 우려했던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문제 사실은 오늘 이거 좀 다루고 부장판사가 조의대 물러나라고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장동혁에는 여전히 뭐 저륜 얘기 제대로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룰 시간은 없겠네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기에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검찰 개혁은 이건 부동의 상수죠. 이거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좋냐.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와중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바람직한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가끔 토론할 때 보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그 비근한 얘가 너 몇 살이야가 이제 이게 이제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 오직하면 빠른입니다. 저는 빠른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계급장 띄고 또 얘기하죠. 또 이렇게 되는 거.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벗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갖다 붙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데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번 좀 들여다보자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또 그렇게 던지면 이제 몇 살이냐는 또 따져봐야지 뭐. 이게 민증을 깐다든지 뭐 하기는 해야죠. 그거 신고가 잘못돼서 옛날에 그거 우리 엄마가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한글이 많아요. 제가 호적이 늦게 된 거예요. 그건 해결 안 되면 네, 그거는 뭐 판사님 앞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네. 잠깐 슈퍼챗 소개하면 좀 열기가 식으려나? 최성화님, 정바세 신인규님 요즘 힘드시지요?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아니 뭐 저는 늘 힘들었고요. 아니 지금도 저는 그래요. 누구의 선의를 제가 막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 복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정치와 많이 싸워왔고 그것도 이제 내상을 많이 입죠. 반정치와 싸우고 정치 복원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거는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론장의 회복과 정치를 복원시키는 그 대열에 저도 그냥 미력한 힘을 보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리노님,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장윤미 대변인님 얼굴도 예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그러셨네요. 박정묵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문경에 계시죠? 튤립님, 김종희님 힘내세요. 아까 김종희님 소개할 때 보내셨군요. 백운갱커님, 정어리언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처음에 85만 1208분에서 출발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아직 10,000명이 안 됐어요. 동접자가 14,000명인데 반칙입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냐. 우리가 공자 말씀만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뭔가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아니고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재명을 믿잡니다. 네.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엉뚱한 대로 막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검찰개혁을 반대를 안 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그거를 믿고 그냥 가는데 대체로요. 어떤 그 자리가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시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파트 5층에서 보는 전망하고 40층에서 보는 전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5층에서는 10층 아파트만 보이지만 40층에 올라가면 다른 아파트의 옥상과 저 멀리 강물과 산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UFO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시죠? 근데 미국 대통령은 안 돼요. 왜? 정보를 얻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긴 하네. 있다고 하기도 하고. UFO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김한 기자님부터 한번.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뭐 또 말씀드렸지만 제도개혁은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옳고 그름 100% 옳고 그름의 문제도 사실 아니고 그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을 믿자 이재명을 믿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합의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인 건데 나는 그렇게 합의할 수 없고 내 입장만 맞아 이렇게 주장해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가 계속 입구에서 소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 지금은 이러고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장인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변인으로서 이 당론으로 채택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당론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 결정이 났다라고 했다면은 그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라는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논의에도 계속 이제 연결선상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수사 인력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왜 수사 인력을 계속 두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법을 다른 내용, 뭐 통보, 뭐 보고, 뭐 다 좋아요. 뭐 우선 수사권 다 좋은데,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 두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수사 인력이 공소청, 즉 이제 검찰청이 공소청이 변경되는 것뿐이지 사실 검찰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 수사 인력을 뺄 것이냐. 근데 이 법을 보니까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두는 건데 이제 그 논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게 있는데 당론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나. 거기서 출발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왜 지금 딴소리야? 당론으로 결정된 것처럼 여기가 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에 이제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는 데까지 지켜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본다. 네. 장은미 대변인님. 논의가 대단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정교하게 할 건지가 가장 급선무인데 이를테면 수사 개시 통보도 너네 검찰 몰라?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 수사 개시하는데 통보해야 돼? 그렇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분한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사해가지고 자율권으로 수사를 하다가 입건함과 동시에 왜냐하면 중수청도 누군가로부터 견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수청이 만능은 아닌 거거든요. 중수청이 다 맞게 수사하는지도 외부에서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접근으로 진짜 이 제도가 우리 국민들이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짚어주셨지만 범죄자 처단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는 것도 수사기관이 할 몫이에요. 거기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미 많이 왔어요. 이미 수기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큰 틀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되도록 논의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선악적 이분법으로 정책을 접근하면 100%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충암고 선배들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지금 충암고등학교 학생들 내란의 후예로 보면서 문 닫아야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나왔어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성비위당이다라고 일반화를 시켜서 문 닫자.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야, 검찰의 악행을 네가 몰라? 저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500명과 4,000명의 수사관에 대해 가지고 니들은 권한을 1만 줘도 다 악하게 쓸 거야. 라는 저는 선악적 이분법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전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보안수사 요구 지금 민주당이 정한 당론이잖아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죠. 예를 들면 요구 협력 체계로 가자 그래요. 근데 요구 협력 체계로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사무소 갔을 때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2시간 기다리라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고 현실에서도 이번에 마약 수사 관련한 예를 들면 검찰에서 많은 평판이 좋은 임은정 검사하고 경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백혜룡 경정하고 수사가 잘 되나요? 협력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안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또 국민이 보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수사 저도 반대하고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윤석열이가 나와서 칼 휘두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꾸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말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정부가 만든 중수처법 안에도 협력이라는 체계를 그래도 많이 반영해놔서 절충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협력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상으로 또 장악한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장악이라는 개념까지 만들면요.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에 갔는데 그럼 공수처도 사실상 장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들도 검사 출신들 되게 많아요. 그럼 국회도 사실상 장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논의 구조를 계속 벌려 들어가면은 협력이라는 걸 넣어달라 그랬는데 넣어주면은 또 사실상 장악된다 그러고 또 그렇다고 지휘권을 주면은 또 이거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또 갖고 얘기하고 이게 끝없는 논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마치면 보안 수사권 예외적으로 존치를 저도 주장하는 겁니다. 형사부에 대해서만 놓자. 그리고 이것도 못 믿겠다. 한 2년 정도만 시도하고 나중에 그러면 없애죠. 대안이 나오거나 뭔가 지금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일선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한 2년 정도 놔두고서 일몰규정으로 그때 가서 또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수사권의 시효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남양주 개물림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잘 해낸 것도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칭찬한 예가 있잖아요. 한 70건씩 매년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럼 버려야 되는 것이냐.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정권도 다 갖고 왔는데 누구를 타도의 대상으로 두고서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듣고 공부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산이 대행님은 토론을 아주 착실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개혁을 말하면서 혁신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은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이고 혁신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검찰 개혁법입니까? 검찰 혁신법입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그러셨는데요. 예. 슈퍼챗으로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사랑하는 신유진 변호사님 얼굴도 이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지우 아빠 헬리님. 예, 헬리님. 슈퍼챗이랑 같이 보내셨는데 동네 분인가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정말 멘탈 강해. 왜요? 본인 읽어 이걸?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지. 이런 게 오면 슬그머니 나한테 이런 것도 왔어요. 뭐 이렇게 그거보다 얘기를 이렇게 정보법 혹시 놓치실까봐. 내 칭찬 내가 챙긴다. 그럼요. 내가 챙긴다. 지우 아빠 헬리님. 아마 지와파 헬리님이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칭찬하면서 슈퍼챗 보는 거 보고 나도 신유진 변호사님 빨리 해줘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경쟁구도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만한. 항상 장윤 변호사님 경쟁구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누가 독점하면 안 돼. 경쟁으로. 맞습니다. 슈퍼챗을 아주 그냥 경쟁으로 그냥 받겠습니다. 그걸 또 본인이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슈퍼챗은 꼭 읽어 드리려고 해요. 다만 이제 액수는 소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겁나게 부담스러운 슈퍼챗 보내주신 분은 또 그 의미를 생각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하고 외국에 계신 분들 보내는 거는 좀 따로 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보시는지 아니면 또 그냥 보기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한 번은 내가 모르는 화폐 단위가 막 있고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야고 찾아보면 막 폴란드도 있고 유럽. 예, 그쪽은 유로화를 안 쓰는 나라들이 폴란드는 있죠. EU 가입국이 아닌가 보네요. 그런가요? 네, 오늘 토론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또 결론에 접근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나눠본 것 같고요. 아무튼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마무리하면서 조금 공자 말씀하자면 좀 큰 걸 봤으면 좋겠어요. 큰 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잘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잖아요. 있는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죠. 함께 하면 된다. 그게 우리 정의리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좀 힘을. 보스 형님 TV님도 슈퍼챗 보내왔어요. 나는 백운기 앵커가 제일 잘생겼다. 동의합니다.
보스 형님 TV님 항상 센스가 넘치셔. 보스 형님 TV님 보리숭어 보내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믿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권력 잡은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고 좀 맘대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권력을 더 주든지 뺐든지 이걸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매우 과한 거 아니냐. 뭐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뭐 너무 잘하시는 게 많잖아요. 지금 관세 문제, 뭐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다 잘하고 계시니 검찰개혁 문제도 그냥 전 묻지마식으로 믿자는 게 아니라 좀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이분을 법사위의 맥이라고 부릅니다. 법사위를 아주 팍팍팍 살아서 숨쉬게 하는 최혁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시기 전에 소개를 하나 잘못했어요. 네. 민주당 최혁진 의원으로 아, 소개했어요. 민주당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딜 가나 다 민주당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이 민주당으로 알고 있는 무소속 최혁진입니다. 예, 예. 그 맥이가 왜 맥인지 아세요? 맥이요? 예. 모르겠는데요. 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큰 어디에 이렇게 담아서 이동하거나 놔둘 때 네. 그냥 그것들만 놔두면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대요. 아, 예, 예. 거기에다 메기 한 마리를 딱 풀어놓으면 예. 그 메기를 피해서 막 도망다녀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예. 그 모든 생선들이 다 운동량이 육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육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메기를 풀어놓으면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예. 활발해지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이제 제가 최혁진 의원님 법사위 들어간 대로 법사위가 얼마나 뜨끈뜨끈해졌습니까? 완전히 이제 맥이 캐릭터가 또 되겠네요, 이제. 예. 그 먼저 네네. 지금 가장 이제 뜨거운 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네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인데 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그냥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지금 과도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논란이냐면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법사위하고 민주당이 이제 협의했던 안이 있는 건데 정부안은 좀 이렇게 이 안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안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안은 대통령님의 복심이다라는 생각이 깔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정부안을 원래 직설화법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정부안이 정말 당신의 생각이면 100% 통상 정부안을 믿고 신뢰하고 좀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또 하시질 않아요.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는 개혁이라는 게 모든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겠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 마음에도 안 든다는 얘기고 역으로 해석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믿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좋은 방향을 잡아봅시다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서로 믿고 협의하고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양보가 있을 때 가능되는 거지 한 가지 안만 고수하면 싸움은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볼 때 좀 맞득치 않으면 잘 조율해서 좀 싸우지 말고 안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좋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A냐 B냐 가지고 이렇게 확 그 흑백으로 갈라서 버리니까 정작 법안 자체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또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로 들어가기보다는 대통령에 반하냐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르냐 이렇게 논쟁이 튀어버려서 그렇죠. 저도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낸 메시지에 호응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일단 최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 국민의 불안들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 법조인들이 할 얘기지만 정황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안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데는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검찰들의 정부 장악 이 문제가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법무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실장, 국장, 차관
고위직이죠. 법무부 고위직이 한 20명 남짓이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때 확 늘려가지고 50명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에 검찰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부처,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는 검찰들이 나가지만 업무 협조 때문에 일반 부처에까지 검찰이 나간 적은 없거든요. 검찰이 다 나갔어요. 어찌 보면 윤석열이 검찰을 통해서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옛날에 국정원이나 뭐 보안대를 통해서 했듯이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안이 좀 더 원만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대로 갔다가는 검찰 세력의 몸집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까지 가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단호하게 검찰들이 과도하게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장악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고 또 친윤 검사라고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항명 사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단호한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선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 정부안이 다소 민주당이 만들어 놨던 안보다는 낮은 수위로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신뢰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앞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으로도 더 증폭이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민주당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은 아닌 최혁진 의원님께 그러면 좀 부담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공장의 장인수 기자 발언 혹시 얘기 들으셨죠? 네. 뭔가 좀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일단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게 팩트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참모들은 통상 그런 움직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하영 부지사 사건서부터 해서 오늘도 뭐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진술 하나를 가지고 심지어는 조작 기소, 허위 기소 이런 게 나타났으면 너네들이 반성하고 소취하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계속 뭉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겠니? 만약에 제가 참모면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가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고 적절한 수준의 검찰개혁안도 국민들이 수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너네 스스로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런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딜한 거 아니야라도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그냥 저도 뭐 확실한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참모 수준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정부가 이제 5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검찰하고 지지고 볶고 저러고 갈 수는 없으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라.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좀 걷어놔라. 그럼 너네들의 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그걸 딜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딜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모들이 할 수는 있는데 마치 그거를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줘.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행정하고 민간이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에 뭐 고발하는 단계까지 막 가면 수사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담당 공무원한테 아니 시민하고 이걸 싸워서 법정까지 끌고 갈 생각이냐. 이 정도 선에서 좀 양보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타협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거는 당연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 뭐 특정편을 들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 핑퐁이 또 있는 거예요. 보안수사권도 최대 핑퐁이잖아요. 사실은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 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수사기소 분리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수사권을 온전히 경찰에게 맡기면 경찰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여기서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부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도 보안수사권이라고 남겨서 일정은 통제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주장해 왔어요. 법사위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또 당초에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소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재정도 없는데 계속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희는 권익위에 맡기자 이거예요. 국민권익위에. 예. 국민권익위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곳인데 결국 보안수사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했다, 억울하다 그런 지점을 호소할 때 나오는 건데요. 이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민권익위한테 보안수사 필요성이 있다라 그러면 사건을 이첩을 하고 그럼 권익위에서 봐서 검찰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말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 보안수사 필요하네. 아니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는데 왜 너네 자꾸 쓸데없이 보안수사를 요청을 하냐.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럼 국가기구를 늘리지 않고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근데 왜 그런 논의로 가지 않고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가지고 언제까지 지지고 볶고 싸울 거냐 이거예요. 권익위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최 의원님 아이디어예요? 야, 그거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러면 별도의 기관 안 만들고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걸로 경찰이 불송치를 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건 진짜 얘네들이 사건을 기득권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권익위에 제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지만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진 거는 윤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권익위원장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엉터리로 했던 것까지 다시 조사하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조사를 해서 권고만 하다 보니까 실제 결과로 잘 안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이 보안수사 문제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잖아요.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권익위가 결정을 해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 뭐 인력은 전문가는 파견받아서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회론의 일종이에요. 정부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쨌든 정부안에 대한 불안은 이 법안 자체에도 있지만 이런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핑퐁되고 있으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윤 정부 때 확장되고 그물망처럼 퍼져나가 있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긴 하지만 정부 조직 전체에 퍼져 있고 법무부 전반에 퍼져 있는 검사들을 지금 검사들은 뭐 인원이 모자라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걱정하는 것을 한번 당해봐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수사권 이렇게 검수완박 만들 때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거기 등자 하나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안수사라고 하는 꼬투리 하나 또 남겨놓으면 이거 갖고 또 갉아먹어가지고 맞습니다. 뇌까지 치고 올라오는 놈들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조치가 그리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개혁을 해놔도 권력기구의 속성상 나중에는 똑같은 짓을 또 하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기억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철퇴를 맞았다라고 하는 기억 그런 것들이 집단적 기억, 트라우마 이런 걸로 남아야 조심이라도 하는데 야 그거 해본들 미온적인 솜방망이 몇 대 맞고 한 2, 3년 엎드려 있었더니 다시 우리는 뭐 예전과 다름없더라. 이게 될까 봐 국민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정부안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도 서로 잘 좀 얘기해가지고 해보라고 하시니 이런 강경한 안들이나 여러 가지 보완적인 책들을 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잘 만드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 여러 차례 SNS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보안수사권을 무조건 유지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혁의 명분에만 매몰돼 가지고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국민 편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걸 경계하자. 이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나 증오가 과도하게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냉정해야 되거든요. 증오가 기반이 됐더라도 실행을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정부가 내는 안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제가 그러면 정부안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께 반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만약에 검찰개혁안이 정부가 낸 안보다 센 안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해가 됩니까? 이재명 정부에 해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부담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 논리로 서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거는 별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고 저는
보다 강한 안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당 차원에서 정부는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왔잖아요. 민간 전문가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장관이 또는 뭐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안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입법권 속에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으로 가면 되고 그 목소리 자체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전자 해악이 되는 일이라면은 지탄받아야 되지만 개혁 정부를 발목을 잡는 거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세진다 그래서 대통령께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그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를 통한 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네.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혹시 제기하고 이걸 넣어보자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도 했고요. 예. 여러 차례 했고 법안도 관련 법안도 낸 상태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공발을 받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요 법안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의원님들 설득하고 설득을 있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네.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수정되는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복당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꾸 하면 너 어떻게 해 막 그러지만 예. 또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최혁진이죠. 예, 법사위는 국회기구지 민주당의 산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선수들이 거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논의 과정에 당하고 조율이 돼서 그래야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면이 서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치열하게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죽어라 싸워가지고 올렸는데 당에 의해서 이게 톤다운 돼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꼴이 우스워지거든요. 실제로 법사위에 딱 가면 아유 자기 당에서도 인정 못 받는 목소리 내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다소 새로운 의견이 있더라도 그 전에 법사위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조율된 안으로 합의가 되는 게 맞고 조금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합의가 됐으면 그 안을 존중해줘서 국회기구를 통과해 온 것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모양도 좋고 힘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는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되는 것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무슨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반복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6개월. 6개월? 예. 법사위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국힘당에서 법사위원 가운데 네. 최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골 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1차는 나경원이고요. 예. 저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거기는 진짜. 예. 그러고 이제 그 옆에 곽규택. 곽규택. 예, 곽규택은 뭐 저한테 요즘에는 막 뭐라 그래요. 가짜 무소속이라고. 위장 무소속! 민주당에 빨리 복당해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막 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일 안쓰러운 분이 이제 송석준 의원.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착한 분이고 정서적으로 국힘하고 이렇게 일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근데 거기를 해야 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기승전결이 논리가 달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예. 주진우는 어때요? 요즘에는 주진우 의원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자기 발언만 하고 아예 잘 안 들어옵니다.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너무 싫어서 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랬던 의원이 누구죠? 우리 최 의원님이 이렇게 쳐다봤니까 막 주진우였죠? 예. 그 처음에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괴롭히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발언을 하는데 제 귀에다 대고 아유 진짜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네. 국회의원 맞아요? 창피해서 이런 말 못하겠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조근조근. 죽으려고. 예, 그렇죠. 이제 제 발언을 방해하려고 이제 그러겠죠. 흐름을 깨려고. 제가 듣고 나서 좋아. 그러면 너는 얼마나 남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제대로 발언하는지 내가 한번 봐줄게. 근데 나는 그런 건 반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떠들고 보기만 할 거야 라고 본 거거든요. 이러고.
그랬더니 뭐 1분도 못 참아가지고 버럭하고 그러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딱 그랬어요. 끝나고 이제 다 뭐 시끄러운 거 화면에 나온 거 빼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그 발언할 때 경청을 해. 그랬죠. 그다음부터 조용합니다. 그러면 가장 보석 같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만 꼽는다면? 어디 국민의힘에요? 아니요. 전체 법사위에서. 아, 법사위 전체에서요? 가장 주목하고 예. 정말 저분은 법사위의 보석이다 생각하는 분 누구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위원장. 예. 사실 그 육선 돼가지고 폼 잡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 관리. 근데 온갖 욕은 다 먹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에게 별로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될 수 있고 예. 또 강성이란 이미지 때문에 당 안팎으로 계속 욕먹고 하는데도 그냥 뭐 개의치 않고 예. 원활한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아니다 싶은 데는 가차없고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저는 이제 뭐 초선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재선까지도. 근데 5선, 6선 되면 대부분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국회의원직을 오래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계속 해야 되겠구나. 뭐 오래 하셔야지요. 예. 자, 이제 검찰 개혁은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진중하게 들여다봐야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반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안이 돼야 이재명 정부가 또 박수를 받는 거고 또 검찰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놔야 결국 우리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요. 국회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법부나 검찰을 대상으로.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언젠가 또 선거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얼떨결에 방송 나가서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하다가. 근데 검찰이나 사법부하고 척지면 보다 가혹한 처분을 과거에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정부는 더 심합니다. 장차관은 오죽하겠습니까?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은 사실 검사들 다 놓고 매일 회의해야 되는데 법무장관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녹음 떴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어느 정도 중립지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그러면 저는 그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곳이 국회잖아요. 강력한 개혁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같은 예민한 상대도 한 칼을 들고 있는 개혁 법안은 의원들이 집단적 결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정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부를. 특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권력 거기 나가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장관이 왜 저런 걸 냈어. 자기가 장관 가보세요. 어려워요. 지금 아까 제가 50몇 명이 검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님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차관도 검사, 실장도 검사, 오는 국장도 다 검사예요. 말의 수위를 항상 조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센 발언, 강력한 조치는 여기서 해 주시고 그럼 그분은 가셔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너네 검사들 다 우리 식구라 내가 좀 편을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당이 저렇게 하니 국회가 저렇게 하니 저게 국민의 마음이니 어떡하냐. 일정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 안에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소소한 민생 법안은 정부안을 다 존중해드리고 민감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어쨌든지 간에 안정감을 중시하니까 다운돼서 옵니다. 그거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해결해드리고 그 토대에 의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쭤보고 다음은 사법개혁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공소청, 중수청 법안, 정부 법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단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할 텐데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쟁점도 다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율과 합의잖아요.
그리고 조율과 합의도 지금은 뭐 야당까지도 필요 없고 사실은 집권 여당과 범민주 진영 안에서만 합의가 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맘먹고 이거 조율하겠다라고 딱 하고 개방적으로 테이블에 딱 앉으면 일주일 안에 조율은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끌면서 이게 자꾸 정치화되는 상황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연동이 된다라거나 또는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동이 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건 이거 안대로 처리를 딱 해놓고 그 안은 그거대로 경쟁들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질질 끌면 예, 그렇게 손해고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빨리 예. 해버리자. 예,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예. 아까 뭐 형사법 개정이나 이런 건 10월까지 대통령께서도 시간 텀을 두셨으니까 예.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요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관련해서는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쟁점이 다 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3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네. 사실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죠. 시작이죠. 예.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손봐야 사법부가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정관예우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엄벌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 국민들이 민생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억울함이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 같은 경우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못 세우는 분들이 50%를 넘어섰거든요. 민사는 70% 이상입니다. 변호사 못 세우면 재판기일도 계속 미룹니다.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카르텔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쓰라고 압력을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쓸 돈도 없는데 나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수십 년째 방치돼 있었고 그러면 전관 변호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일반 시민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생을 옥죄던 사법 구조 비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사실 사법계 전체의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에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이 저렇게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소시켜줘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이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관 예우 사실 없애야죠. 네. 그 한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관 예우 금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판검사 끝나고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끝나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죠.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만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바로 못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관 예우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라는 예. 주장을 이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낸 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고위 사법 당국, 사정당국, 예. 예를 들면 검찰총장, 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고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 뭐 국민들은 댓글에 5년 이상 해야 된다, 평생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금지도 굉장히 3년이면은 법원 내부의 주요 간부들의 이제 인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정관의 영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저는 재직 시에 직접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평생 변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재직 직전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간은 관련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관여는 간접적인 관여겠죠. 그리고 선임이 있습니다. 예.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엄벌하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몰래 변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미리 가서 딜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이제 선임계 내고 가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원래 선임계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벌 조항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거에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해서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서 물밑에서 다 조율한 다음에 선임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 법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평생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기 예.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도 또 살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예.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맞습니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어떤 그 변호사하고 또 같이 이제 뭐 그 수임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변호사께서 이걸 쭉 그 소장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서로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싸우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이 서로 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A하고 B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고소를 한 쪽에 로펌이 예. 당연히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좀 어수룩해 보이면 맞습니다. 네. 재판 거래를 합니다. 편한 또. 것처럼 해놓고 이쪽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나눠 먹고 여기를 물먹이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범죄 아닙니까? 검사들하고도 그런 딜을 하죠. 예. 사실은 거의 무죄인데 예, 만약에 검사가 표적 수사를 하거나 인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단계에서 무죄 판결 나면 검사도 어쨌든지 간에 자기 인사 기록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사하고 몰래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딜을 할 때 딜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별건이 사용이 됩니다. 예. 다른 걸 가지고 압력을 막 행사해서 이것도 사건할 거야. 너 그러면 넌 진짜 감옥 들어가. 그러면 이거 적어도 벌금형이라도 너 받아.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런 자들은 좀 불벼락 처벌법 이런 거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곤장이라도 좀.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짓을 한 검사들이 처벌되는 걸 한 번도 옆에서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난 억울함을 당했는데. 예. 물론 이제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검찰개혁이 그런 일이 반복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라는 거고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거는 따로 감찰이라든가 여러 조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섭다고 갑자기 또 검사가 수사 개입하게 한다? 이거로는 다시 왔다 갔다 핑퐁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해법을 따르게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관예우 금지법만 확실히 만들어도 법조 3년, 판사, 검사, 변호사들끼리 서로 짜고 해먹는 거 이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먹고 살았던 정점에 이제 조희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희대 탄핵 안 합니까? 조희대 탄핵안을 드디어 이번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탄핵안이 발의가 되려면 일반법은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3분의 1이니까 100명. 지금 정원이 좀 줄었으니까 99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혼자 발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5분의 국회의원과 같이 하는 쪽으로 했고 처음부터 또 같이 공동서명에 참여할 분들도 지금 오늘 친서를 오후에 보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고요. 저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영배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영 의원님,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이렇게 해서 5명이 공동 대표 발의로 각 당이 다 참여했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힘을 또 받을 수 있고 법력권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탄핵 소추안은 초안은 저희 의원실이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추가 사항을 얘기하시면 계속 얹어나갈 생각입니다. 탄핵 사유는 뭘로 잡으셨나요? 탄핵 사유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던 불법적 소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건 대선 개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결국 주권,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심각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엄 계란 시기에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에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법부가 당시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거는 위헌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위헌 소지라 그러잖아요. 무슨 뭐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3법만 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아니 그 당당한 사람들이 장갑차 앞에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2차 계엄이 시도되고 그다음에 구속을 거부하면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때도 그건 불법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벌어지던 날 밤에 사법부 수장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평소에 하듯이. 평소에 사법개혁 반대하듯이. 한마디만 했으면 행정부 위축됐을 겁니다. 아, 나 탄핵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2차 계엄에 엄두를 내고 거기서 그 경호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라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려는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법부는 그걸 장기화해버렸어요. 장기화해버려서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다 갔습니다. 경제도 몰락하고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책임이고 국민적 분노이자 입법부가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감추고자 저는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예. 개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희대 진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저자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예. 마음을 먹은 게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를 예. 법원행정처장으로 맞습니다. 임명했던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건 그것이 선전포고 아닙니까?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선전포고이자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 사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공소장도 읽어보지 않고 사형집행 처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재판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법원행정처장 사퇴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요.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집회도 다 금지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집회를 대놓고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하고 일련의 기획된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두고는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적 열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에 나서고. 네. 적극 지지합니다. 네. 조희대 탄핵해야 되고요. 이제 일부에서 뭐 탄핵 얘기할 때마다 역풍 얘기 나오는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또 역풍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상민 얼굴 몇 달간 안 본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신중하게 판단하느라고 기각을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탄핵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들 예. 탄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탄핵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날려야죠. 예, 역풍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번에 어떤 걸 지적을 하셨냐면 헌법에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배반했을 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역사상 탄핵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 윤석열 지난번에 전 경찰청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가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의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가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헌재에 다시 부탁드리지만 최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범죄가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탄핵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헌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안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안 한 사유는 정무적 판단으로 갈 거예요.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것이 역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짜 더 깊이 개혁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재는 이제 뜨거라 하고 도망갔고 예. 후임 처장 아직 임명 안 했죠. 예.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뭐 그 조희대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좋은 판사들이 있죠. 예. 좋은 판사들은 오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빨리 좀 해서 국민들이 역시 최혁전이다 네. 하는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벌써 한 20여 명 이상 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저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몇 개월이라도 안 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는 또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천대엽 내정해놨죠. 예. 그대로 그리고 갑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뭐 미룬다라고 하는데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것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가. 그리고 천대엽 그 전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 나와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항상 말이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서 불안감, 국민적 불안감을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연어 술 파티 계속 조사하고 이거 이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일단 조사위원회 저는 뭐 신청을 할 건데요. 네. 뭐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예. 제 의지와 무관한 거라서 아. 뭐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뭐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예. 주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무한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결국 국토부와의 여러 가지 카르텔 고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의 실태를 드러내겠습니다. 조작 기소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을 엮어서 사건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과하고 발을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잖아요. 버팅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들이 있겠죠. 드러나야 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조작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100% 가까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되면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최혁진 의원님 응원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하면 오늘까지 안 되거든요. 한 세 분만 네. 소개할게요. 네. 남자친구 상식이님, 항상 믿음직스러운 최혁진 의원님, 중현이님, 최혁진 너무 잘생겼고 시원시원하고 정감 넘친다. 멋진 정치인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현이 조아님, 이런 분을 자주자주 모셔야 합니다. 최혁진 멋쟁이. 멋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혁진 TV에서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혁진 TV에서 같이 방송했나 봐요. 그런가요? 예. 예. 아이고. 역시 만나면 항상 이렇게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시는 최혁진 의원님,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당은 언제 하실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복당인가 입당인가? 그게 복당인지 입당인지 그거는 아마 봐야 되는데요. 예. 뭐 이제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저는 복당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할 때 지금은 원래 이제 제가 있던 자리가 민주당 목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교섭 단체 목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복당하면 법사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예. 제가 또 뭐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매기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죠.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상임위 개편될 때 민주당 몫으로 찾아올 테니까 뭐 민주당에 복당해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 가서 역할을 하라고 하면 또 어디 가서든지 예. 지금 같은 모습으로 뛰겠습니다. 제가 붙인 법사위의 매기 표현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죠? 예. 매기 역할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잘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오신 대로 법사위가 펄펄 살아요. 그런가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법사위의 최혁진 의원님, 민주당인 듯 민주당 아닌 민주당 같은 예.